감사하고요. 연말이고요. 송년 기분으로 제 강의는 좀 특별한 토픽을 잡아 보았습니다. 2020년 내시경 교육 돌아보기. 그리고 늘 증례 한두 개 가져오기 때문에 12장 림프종 증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022년 동안 1년 동안 위내시경에 대해서 특히 교육 측면에서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내시경 배우기는 선배나 교수님들이 검사하는 것을 두세 번 보고 난 다음에 직접 하는 거였습니다. 해봐로 내시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북 리딩,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그리고 슈퍼비전 하의 시술, 그리고 컨티뉴어스 엔도스코피 에듀케이션을 통하여 내시경을 과거보다 훨씬 소프트 랜딩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시경 기본 트레이닝이 없이 내시경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가스트로스코피 박심, 콜로노스코피 박심,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자료를 통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이와 같습니다. 소화기내과 펠로우들이 배우는 부분은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소화기내과가 아닌 내과 선생님, 내과가 아닌 다른 과 선생님,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선생님들을 위한 오픈 클래스입니다. 물론 원내 선생님이 아니시면 실비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요. 가스트로스코피 박심은 여러 번, 그 다음에 콜로노스코피 박심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봄, 가을로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요. 조만간 엔도투데이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오니 주변에 처음 내시경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정성껏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튜터는 간혹 저도 튜터로 뛰기도 하고요. 주로는 저희 병원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내시경을 배우고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서 다른 병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메인 튜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병원 펠로우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고요. 일부는 공개 강좌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내시경 훈련실을 옮겼습니다. 과거에는 내시경실에 있는 창고 같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장을 다듬어서 사용하였는데요. 사실 이 방은 포르말린을 보관하는 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는 아니었는데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내시경실 내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서 내시경 교육을 가르쳐서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저희 교수연구실 옆에, 사무실 옆에 햇볕이 밝은 좋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365일 언제든지 내시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교습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을 만들어 놓았더니 내과 1년차 전공의들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르치기가 훨씬 좋아졌고요. 과거에는 저녁 시간에 가르치려면 내시경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저희 옮기면서 전공의 교육에 훨씬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고 의과대학 본과 3학년들도 기본적인 내시경 삽입법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 30분씩 정도 잡아보면서 체험학습 정도는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환자로부터
시뮬레이터 하나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것을 저희만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삼성 창염병원에 무기 임대 돌려주고 싶을 때 돌려주세요 라고 무기 임대 해가지고요. 그쪽 병원에서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전공의 펠로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오래 있었던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드디어 제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엔도 투데이 위내시경 삽입과 관찰이고요. 특별한 책은 아닙니다. 그동안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공의 펠로우 교육에 사용하고 있던 매뉴얼을 깔끔하게 다듬고 사진 자료를 보충해서 만든 책이고요. 내시경 배우기 실무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타 등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교육에 필요한 동영상도 한번 새로 녹화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코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내시경 삽입법 동영상을 새로 찍은 건데요.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어떻게 내시경을 하는지를 가리키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랩트 피리폼 사이너스에 접근을 하여 노브 다운을 통하여 후벽에 기댄 상태에서 식도로 들어가고요. 중부 식도까지 들어가면은 손을 바꾸고 손을 다시 잡는 거죠. 그리고 환자 입 앞으로 이동해서 내시경 부출을 낮은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텍스트 제가 설명을 붙여가지고요. 인터넷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내시경 삽입의 기본 속도와 느낌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서 엔도 투데이에 올려놓았으니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입니다.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폴립이죠. 절반은 주름이 있고 절반은 주름이 없으면서 중앙에 폴립이 있고 내시경은 55cm에 위치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엔도 투데이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D 트레이닝 안에서도 몇 가지 개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는 위암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절제술이 필요한 위암의 3분의 1은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삼성 서울병원이 1년에 1200예 정도의 ESD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산병원과 저희 병원이 1위를 다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술을 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8,000여 건의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다. ESD 배우기를 하려면은요, 참 중요한데요. 배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ESD 트레이닝은 스텝와이즈로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이 없는데 엔도젤 ESD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피라미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Basic Training with ESD Training DAL 이런 이제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Artificial Layer Endogel 이게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시뮬레이터 모델인데요. 요걸 하고 잘 되면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도살장에서 돼지 스토막을 받아와서 그걸로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클래식한 방법인데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라이브 피그죠.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리얼 페이션트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배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달라진 것은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 드디어 ESD 핸즈온 워크샵을 개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은 ESD 핸즈온 워크샵은 아니고요. 치료 내시경 술기 워크샵인데 핵심은 ESD이고요.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라이브 피그 스토막, 엔도젤 ESD를 모두 하루에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제1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저도 참여하였는데요.
조만간 제2회 치료 내시경 술기 워크숍이 열릴 것이라고 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저희 펠로우 선생님들 모시고 올림푸스나 후지필름이나 펜탁스 3사 모두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에 말하자면 교육에 대한 도네이션인 거죠. 후원을 받아가지고 엔도젤 ESD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푸스사의 송도 트레이닝 센터에서 진행하였던 행사이고요. 후지필름사는 삼성동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엔도젤 ESD, 엔도젤 플레이트에 구멍 6개 뚫기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모습이고,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일주일씩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방문하시는데요. 외국인들은 일주일 내지 한 달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듬어서 일주일 동안 방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하고요. 아웃페이션트도 보고 그 다음 날도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ESD 시술하시는 것을 옵저베이션 하면서 서로 디스커션 하는 겁니다. 직접 해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의료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하게는 할 수가 없고요. 옵저베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이아그노스틱 EGG도 보고 정기적으로 하는 엔도스코피 컨퍼런스도 참가하고 다음 주 환자 ESDR 플래닝한 세션이 있거든요. 이 세션도 참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리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 오전에 하는 주로 ESD 증례를 가지고 시행하는 병리 컨퍼런스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제가 반차 정도를 휴가를 내야 됩니다. 교수도 반차를 내 가지고요. 올림푸스 송도 트레이닝 센터에 가가지고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ESD 핸즈온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때는 라이브 피그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3명이 동시에 연수를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ESD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ESD, 엔도젤 ESD 이거 연구비로 산 물품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병원 정책상 또 공짜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가 얼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가격은 한 1,000만 원? 왜냐면 원가만 해도 한 400~50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원가 빼고 1,000만 원 정도 해야지 적절한 가격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절반으로 후려쳐가지고요. 200만 원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2,000불로 일주일 코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중에 트레이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전 세계에서 ESD 10번째 이내로 많이 한 의사가 최대한 1대1로 개인 교습하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보통 외국인들 오셔서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관련 동영상도 새로 착화해 보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분짜리인데요. 코겐 시뮬레이터에 엔도젤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개발한 더킹 스테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타겟을 붉은색 잉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엔도젤 ESD 트레이닝에서는 마킹과 서뮤코자 인젝션을 생략합니다. 7시 방향에서 약간 지긋하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카테타를 민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펑초가 들어갑니다. 네, ESD 카테타는 올림푸스, 후지필름, 펜탁스 세 회사에서 모두 나오고요. 국산 파이메딕스도 있는데요.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5시 방향에서 사용한 기구는 펜탁스가 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M 나이프라고 하는 핀 타입 나이프입니다. 지긋하게 밀어준 상태에서 펑초가 들어가고요. 저는 한 회사의 나이프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회사의 정도 나이프를 점막에 골고루 걸친 상태에서 사용해서 서팅하는 기분으로 장단점을 직접 조금씩 느끼면서 무브와 환자별로 가장 트위스팅을 이용해서 도움이 되겠다 서컴프렌셜 싶은 커팅을 나이프를 시행하면 선정해서 되겠습니다. 시술하는 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선생님들은 한 가지 나이프로 계속 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트랜스버스 커팅을 위해서는 부츠업을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부츠업 부츠업을 한 보이시죠? 상태에서 부츠를 올리면 내시경 화면이 좌우업을 회전하면서 이용해서 가장 적합한 5시 화면이 방향에서 나옵니다. 7시 방향까지 이 커팅을 부츠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처음 배울 때부터 부츠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으로 내시경을 배우신 분들이 ESD도 훨씬 빨리 하게 됩니다. 트랙션은 클립과 웨이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플랩을 잡아줘서 자연스럽게 서뮤코잘 레이어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동영상도 촬영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은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트랙션을 이용해서 여기서 서뮤코잘 점막 레이어를 조금씩 노출시켜서 오른쪽에서 서뮤코잘 레이션을 왼쪽으로 절대 디렉트 비전하에 나가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조금씩 잘라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막 하층을 조금씩 꼭 오른쪽 왼쪽으로 자를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 앤- 왼쪽 컨트롤- 오른쪽 컨트롤 오른쪽 앤 컷. 왼쪽 이렇게 양쪽에서 파이버 바이 파이버 사용합니다. 방식으로 저희가 웃는 절제하면 말로 주로 되겠습니다. 왼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좌파, 주로 오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파 이렇게 부르지만 서뮤코잘 저는 다이섹션을 중도이기 하는 때문에 과정에서 좌쪽, 엔도젤 우쪽 플레이트가 모두 사용하고 이런 있습니다. 각도보다는 약간 눕는 듯한 각도가 유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나무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프로치 각도가 중요한 시술인데요. 이를 위해서 장난감 블록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면 도움이 됩니다. 서뮤코잘 레이어가 실제 좀 더 환자에서는 위치를 잘 조금 바꾸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노출되었습니다. 자세를 바꾼다거나 트랙션을 마지막 한다거나 파트는 점막 하층을 자르는 게 아니고 뮤코잘 커팅 라인을 따라서 절제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계속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시행하면 터널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뮤코잘 커팅 라인을 따라서 솔핑 하듯이 커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티피셜 레이어이기 때문에 깔끔한데요. 실제 환자에서 하다 보면 2단계가 되면 주변에 출혈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 어려우면 마지막 커팅은 스네어링으로 대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ESD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엔도젤 ESD를 10번 정도 시행한 이후에 실제 돼지나 환자에서 시술을 한다면 훨씬 빠른 ESD 배우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ESD 초심자를 도와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올해도 좀 개발했고요. 그 중에서 올해 추가한 것은 수요 ESD 리뷰 코스와 온라인 ESD 토론회입니다. 수요 ESD 리뷰 코스는요, 제가 내시경을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교수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교수긴 하지만 너무 신인 교수여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좀 더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독학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초보자 교수일 때 느꼈던 어려움을 우리 후임 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신임 교수들과 함께 ESD를 리뷰하고 여러 가지 디스커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증례를 보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격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반응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교수님들의 실력이 훨씬 빨리 발전하는 걸 보면 선배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기유암 내시경 치료를 했던 환자가 동시에 식도암이 발견됐거든요. 조기유암도 있고 식도암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서 조기유암은 ESD 하였고요. 그 환자가 ESD 끝나고 나온 다음에 식도 수술했는데요. 한번 증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루멘을 좁히고 있는 프로트루디 매스 리전이 있었고 EUS에서 머슬 어드벤티치아 인베이전이 약간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위는 작은 조기유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먼저 ESD를
하셨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병원 주니어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경험이 1년 미만이시지만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교수 경험은 1년이지만 펠로우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ESD를 배운 거는 좀 더 오랜 기간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ESD를 잘 하셨고요. 패솔로지를 보았더니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까지만 침윤한 19mm 모더레이트 디퍼렌시에이티드 아데노카시노마였고요. 리섹션 마저는 한쪽은 2mm지만 나머지는 괜찮고 다른 부위는 리스크 팩터는 없었습니다. ESD가 끝나고 식도 아이보루이스 수술을 하였고요. 수술 절편 보시면 3.2 곱하기 2.3cm 이지만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제법 프로포머슬까지 돼 있었고요. 어드벤티티아까지 인베이전은 없었고 여러 개의 림프절을 절제하였으나 다행스럽게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패솔로지를 보았습니다. 디지털 패솔로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팩스로 CT 필름 열어보듯이 교수 연구실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식도 벽의 두께가 이 바를 보십시오. 4mm 아닙니까? 식도 벽의 두께가 4mm보다 짧죠. 한 3mm 정도 되는 게 정상 식도 두께고요. 여기에 이렇게 큰 매스 리전이 있었고 머슬층 깊은 데까지 종양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 소견이었고요. 실효 내시경을 네. 하다 보면 이거는 저희가 우리 각 병원에 있는 ESD 하는 젊은 교수들을 위해서 ESD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역시 친정이 최고다. 잠깐만 소리 그래서 키워주십시오. 우리 시집 보낸 여러 우리 따님들 우리 친정에 와서 한번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펠로우 선생님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고 병원에 취직하면 저희는 시집 보낸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딸을 시집 보내도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뭐 의사들의 애프터 서비스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퍼런스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들 즐거워하고 각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병원 사정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 컨퍼런스는 1월 10일 날 화요일 저녁 6시 30분이고요. 저희 삼성 서울병원 출신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거지만 제가 줌으로 하는 거고 제 엔도투데이에 줌 링크 열어놨거든요.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랫동안 ESD 교육 관련해서 새로 시도했던 것들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례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데날 림포마 의심인데 조직검사에서 림포마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신 분인데요. 일단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 칼라 밸런스가 안 맞죠. 이 정도로 칼라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은 내시경이 수명을 다한 겁니다. CCD가 좀 망가졌을 때 나오는 색깔인데요. 다 보이긴 하지만 색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몇 년 더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되시면 내시경 체인지 할 때가 된 건데요. 어찌됐든 정상 점막과 확연하게 다른 병소가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다. 림포마 같은데 안 나왔다 하신 건데요. 조직검사를 해봤는데 조직검사 외부 슬라이드를 다시 봤는데요. 이게 스퀴징 아티팩트가 많아가지고요.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볼 수가 없어서 림포마 진단을 못한 것이 뿐이지 사실 보면 저 거의 다 림포이드 세포가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거의 림포마가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시경 재검해 보았고요. 요게 정상 색깔입니다. 내시경의 정상 색깔은 이거고요. 조금 전에 그 비정상적인 색깔 아시죠? 그래서 정상 색깔을 잘 보시고 요게 정상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디오데날 타입 폴리큘라 림포마 그레이드 1이 나왔고요. 로우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KI 67 5% 정도 매우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커먼 ALL 포지티브 나오고 CD20 이제 B셀 타입 포지티브 나오고 CD3 T셀 타입 네거티브 나온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듀오데널 타입 폴리큘라 림포마였고요. 병리 소견은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노달 폴리큘라 림포마와 듀오데널 폴리큘라 림포마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 병리과 의사가 아닌 저로서는 매우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전한다.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도전해봤는데요. 림프노드가 보이고 폴리큘라 림포마인데, 이제 폴리큘라 림포마는 림프노드의 약간 매우 로그레이드 말리그넌시 소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저희 병원에서 조직 검사한 결과인데요. 일견 슬라이드가 파랗지 않습니까? 블루 C가 보이면 일단 림포마인 거고요. 블루 C가 일단 보이는 거고요. 좀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는 림포이드 폴리클처럼 보이는 붓이고 가운데가 이런 댄스한 세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small cells with irregular nuclei, cleaved appearance, scattered large cell, 뭐 이렇게 좀 큰 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림포마 해당 소견이고요. 커먼 ALL 봤더니 그 부분이 완전히 다 포지티브 나오는 거고요. T셀은 네거티브, B셀은 포지티브, BCL이군요. KI67은 매우 적게, 전체 림포마 세포 중에 글쎄요 몇 퍼센트라고 판독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급 보니까 뭐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2지장 제2부 임파선암 의심이나 조직검사에서 나오지 않아 재검 위하여 의뢰되셨고 재검한 결과 의심하였던 12지장 림파선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파선암 중 천천히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종류 폴리큘라 림포마, 소포성 림프종 혹은 여포성 림프종으로 부르는 림프종입니다. 타장기 침범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보편적인 표준 치료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RT 대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로그레이드 림포마의 치료는 옵저베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로 대부분 치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례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위화장 일본 책에 나온 건데요. 듀오데날 폴리큘라 림포마가 잘 보이고요. 히스톨로지 좀 전에 보였던 것과 똑같은 폴리클이 있는 폴리큘라 림포마고요. 말트 림포마하고 엉끝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트 림포마도 폴리클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형성하지는 않는데요. CD10이 포지티브이면 폴리큘라 림포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CD10이 네거티브면 폴리큘라 림포마보다는 말트 림포마에 가깝다라고 감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CD10 하지 않더라도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여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H&E만 가지고도 대부분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증례 몇 개 보면은요. 12지장에 이러한 스몰 노듈라 그래듈라한 화이트 언이븐 서피스가 보이는 거고요. 듀오데날 폴리큘라 림포마인 경우가 한 80-90% 그리고 한 10% 경우는 말트 림포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D10 네거티브 말트 림포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작은 그래듈라한 화이트 서피스 카펫 같은 병수가 보이고 일부 조금 더 큰 스몰 노듈란 에어리어도 관찰되는 부위가 대부분 이 부위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360도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커브의 앰뷸라브 버터보다 약간 디스탈 쪽 디스탈 세컨드 디오데눔 혹은 프록시말 서드 디오데눔 이 부분이고요. 따라서 좀 내시경을 깊숙이 넣었을 때 보이는 거고요. 그냥 벌브까지만 보거나 살짝 위에서 멀리서 보면은 미스하기 쉽습니다. 미스하면 큰일 나느냐? 뭐 별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로그레이드 림포마기 때문에 뭐 내후년에 발견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였던 거고요. RT를 했더니 깔끔하게 이제 좋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서툴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서툴했고요. 옵저베이션 해도 괜찮은 정도인데요. 환자들은 일단 진단을 받으면 임파선 암, 저는 임파선 암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종양내과에서는 림프종, 딱 올바른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림프종은 이게 암이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임파선 암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여하튼 RT하고 약간 흉터는 남았습니다만 깔끔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12장에 보이는 암이 전부 림포마가 전부 이렇게 별 문제 없는 폴리큘라 림포마이거나 로우 그레이드 림포마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 12장 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그레시브 림포마입니다. 케모세라피를 하더라도 약 60에서 70%까지밖에 CR이 오지 않는 매우 심각한 암이고요. 말트 림포마도 있습니다. 말트 림포마는 사실 눈으로 봐서는 폴리큘라 림포마하고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여하튼 이것도 치료하면 좋아지는 종류니까요. 그리고 만틀셀 림포마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콜론에 폴립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림포마터스 폴리포시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오른쪽 소견이 전형적인 림포마터스 폴리포시스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듀오데눔 스토막에도 다 병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틀셀 림포마는 보통 증상이 없고 이니셜 진단 시 전신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어그레시브한 림포마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림포마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만틀셀 림포마는 중간 정도다. 어그레시브 림포마는 아니고요. 어그레시브 림포마는 빨리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말트 림포마나 폴리큘라 림포마는 호전이 되지 별로 증상이 없는 로그레이드 아닙니까? 이건 한 중간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종양입니다. NKT셀 림포마 오브 듀오데눔 경험한 적도 있는데요. 매우 울트라 슈퍼 하이로 어그레시브한 매우 나쁜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에 제가 내시경 교육에 대해서 새로 시도했던 거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증리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가에서 12장 궤양 출혈 문의 드립니다. 흑색변 지속되면 입원 치료 위에 전원 보내지만 포레스트 클래스 2C, 3 정도의 현재 출혈이 없다면 오랄 PPI 처방 후 귀가시키는데요. 현재는 하이도스 PPI 하루 한 번 주고 있는데 초반 2, 3일 정도는 안전하게 고용량 PPI, BID를 주는 것이 좀 더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포레스트 2C나 3가 됐으면은 우리나라 응급실에 오면은 입원시키기는 하는데요. 서양 기준으로는 내시경을 해서 바이탈이 스테이블하고 포레스트 2C, 3 정도 되면은요. 사실은 바로 퇴원시키는 경우이거든요. 퇴원시킬 때 하이도스 PPI, 이 하이도스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스탠다드 도스 PPI 하루 한 번 줘도 되고요. 2번 줘도 상관없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저 같으면 아직 입원하고 치료받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니셜 1주 정도는 보험 규정은 다소 명확하진 않으나 BID를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안전한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약물 유발 식도 궤양 의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특별한 것이 안 나왔는데요. 병력으로 진단하면 될까요? 메인 치료약제는 PPI보다 점막 보호제로 보는 것이 맞겠죠? 치료 후 추정 내시경도 시행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약제 유발 식도 궤양은요. 사실은 약을 먹었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에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픈 거가 증상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증상만 가지고 치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면은 멀티플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얼서 하나나 키싱 얼사 아니면 3개, 4개 얼서가 가까운 데 모여 있는, 왜냐면은 그 컨택트 이리게이션에 의한 인저리 아닙니까? 그런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 약제는 사실은 아큐트 인저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점막 보호제하고 PPI를 동시에 처방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PPI와 점막 보호제 중 어느 거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이거는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점막 보호제 언론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상부 식도에 있는 궤양이 PPI로 치료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치료 후에 추정 내시경도 시행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약제 유발성 궤양은 증상이 심하게 아팠다가 하루 이틀 내에 깔끔하게 좋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큐트 프로세스고요. 아큐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팔로우 엔도스코피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약제 유발성 식도 궤양의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팔로우 엔도스코피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5번인가 6번 시행한 대원제약 엔도투데이 내시경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팔루비로 시작해서 에스코텐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대원제약은 내시경 세미나를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과 더욱 자주 만날 기회를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대원 엔도투데이 내시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진행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대원 엔도투데이 내시경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추후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